외국인들은 BTS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눈물을 터뜨린 이유는 무대 위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압도적인 질서, 빈틈없는 치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한국을 얕봤던 사람들까지 결국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기준이 틀렸다.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소피아가 기내식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또 오고 싶어? 에밀리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다음엔 공연 말고 그냥 살아보러 오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덕분에 왔지만 정작 가장 많이 바뀐 건 나였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에밀리는 한국에서 특별한 관광지를 다녀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하철을 탔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욕에서 날아온 아주 조용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뉴욕 맨해튼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간호사 에밀리 카터 38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그냥 잘 모르는 나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열흘간의 여행이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에밀리가 한국에서 겪은 5가지 충격,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흘렸다는 눈물의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밀리의 일상은 매일 오전 7시 출근, 밤새 들어오는 환자들, 피와 울음과 고함이 뒤섞인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이란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면 먼저 경계하고, 낯선 장소에서는 비상구부터 확인하고, 지갑과 핸드폰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그게 에밀리에게는 생존 본능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딸 소피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BTS 한국 공연 꼭 가고 싶어? 소피아는 당시 16살,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할 만큼 K-팝에 완전히 빠진 아이였습니다. 에밀리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몇 주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하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나 혼자는 못 가.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에밀리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휴가를 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연만 보고 별일 없이 돌아오자고 생각하면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긴 줄 무표정한 직원, 느린 수속을 예상했습니다. 해외 공항이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게이트를 나와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에밀리는 발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수백 명이 오가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눈에 띄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은 곳곳에 명확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고 도착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소화물이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짐이 벌써 나왔어? 좋은 시스템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덜 기다리게 하고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인천공항은 정확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나?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에밀리에게 지하철은 경계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그녀는 항상 가방을 몸에 바짝 붙들고 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 도어에 고정됐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투명한 벽. 에밀리는 간호사로서의 직관이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서 설계된 구조물이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서서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소리치거나 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한 명도 밀치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건 규칙이 만든 질서가 아닙니다.
문화가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에밀리는 이동하는 내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적지에 다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굉장히 낯설고 동시에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노트북, 스마트폰, 가방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뉴욕이라면 음료를 받아 돌아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1분,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연 당일 오전에는 광화문을 걷다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 여권이 든 지갑이었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 앞에 한 노인이 다가와 서툴지만 따뜻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움 필요해요? 노인은 차분하게 안내소 방향으로 직접 함께 걸어가 줬습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지갑을 주워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여권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피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에밀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경찰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여행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명동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 소피아가 갑자기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가 좀 이상해. 어지럽기도 하고. 에밀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12년 응급실 경력의 눈은 이미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가지? 언어가 통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지? 외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번호도 보험 커버 범위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에밀리는 숙소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가까운 병원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돼요? 야간 진료도 해요? 야간 진료? 그 말 하나가 작은 안도로 다가왔습니다.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밀리는 간호사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대기실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접수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어 되세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영어가 가능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며 외국인용 접수 양식을 건네줬습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이름이 불렸습니다. 5분. 에밀리는 뉴욕 응급실에서 경미한 증상의 환자가 평균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빠르면 2시간, 길면 6시간, 8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시스템이 포화된 날에는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은 영어로 소피아의 증상을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열은 있어요? 어지러운 게 머리가 빙빙 돌아요? 아니면 속이 울렁거려요? 핵심만 짚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거나 겁을 주거나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복부를 살짝 확인한 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행 중 피로 누적의 위장 경련이 온 것 같아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나아지면 그냥 귀국하셔도 돼요. 만약 더 나빠지면 응급실 가시고요. 명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사의 설명 방식이 환자의 불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좋은 설명은 환자를 치료의 파트너로 만들고 나쁜 설명은 환자를 공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의사의 설명은 전자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접수 창구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는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찰료와 처방전 발급 비용을 합쳐서 약 1만 5천 원 안팎.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 남짓.
뉴욕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만 받아도 보험이 있는 사람도 최소 20만 300달러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단순 진료 한 번에 500달러, 1000달러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에밀리는 그 사실을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미루다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셀 수 없이 봐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에밀리에게 1만 5천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바로 옆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분리돼 있다는 것, 에밀리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약사는 어떤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렷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약값은 처방전 포함 5천 원 조금 넘었습니다. 진료비와 합쳐도 3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약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면서 약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하셨겠어요? 내일은 좋아지실 거예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방약을 받으면서 의료진에게 위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소피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12년 동안 응급실에 있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지 알아? 결국 너무 늦게 와서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오늘 네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돈이었어. 근데 막상 와보니까 5분 기다리고 친절하게 진료받고 1만 5천 원 냈어. 그게 그냥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에밀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시스템의 피로를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새벽 3시에 대기실을 넘쳐나는 환자들, 병상이 없어 복도에 눕혀진 사람들, 청구서를 보고 울던 노인들. 에밀리는 그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의료는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은 동네 의원 한 곳이 그 오래된 체념에 조용히 금을 그었습니다. 빠른 접수, 합리적인 대기, 명확한 설명,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결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에밀리는 그날 밤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어제 처방받은 약 딱 2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네. 미국이었으면 응급실 끌려가서 검사 2개의 주사까지 맞고 청구서 500달러 날아왔을 거야. 소피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부럽다는 거야? 에밀리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나는 그동안 이게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선 당연한 거잖아.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서울 지하철의 안전함, 카페에서 목격한 신뢰, 광화문에서 돌아온 지갑,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의 동네 병원. 이 모든 장면들이 에밀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에밀리는 응급실 간호사로 12년을 살면서 시스템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놓아버리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크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냉소 속에 묻어두었던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아서. 카페에 갔고 길을 걸었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한 가지를 되찾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신뢰하는 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